ETF를 승인하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 명확해야 하는데 SEC 기준이 지금처럼 모호하면 절대로 ETF 심사도 통과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의견서는 리플이 ETF 출시에 필요한 법적 기반부터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의도죠. 그리고 RLUSD도 이런 환경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의견서 제출은 XRP, RLUSD 둘 다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XRP는 백엔드에서 기본 단위로 유지하고 실제 결제에서는 RLUSD를 중심으로 밀고 나가는 구조, 이게 점점 제도권이 원하는 틀에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코미 채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구독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XRP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영상마다 댓글로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단순한 가격 이야기보다는 진짜 이게 뭔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봐야 하는지 그런 본질적인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바로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던 핵심 주제들만 딱 골라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플 커스터디에 관한 내용인데 댓글 달아주신 그대로 해석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XRP 커스터디는 이자를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커스터디라는 건 그냥 보관해주는 서비스예요. 은행 금고에 현금 맡기듯이 XRP도 전문기관에 보관시키는 구조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앵커리지나 메털럭스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건 일반인이 앱에서 가입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보통 수십억에서 수천억 개의 XRP를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이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서비스예요. 여기서 이자를 준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보관료가 붙는 경우는 있어요. 자산 규모나 보안 수준에 따라서 0.1%에서 0.2% 정도 수수료를 따로 책정하기도 하거든요. 이자가 생기려면 코인을 어딘가에 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준다는 말을 하신 걸로 봤을 때 예치 상품이나 스테이킹 혹은 디파이 대출 상품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런 건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요. 리플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민간 상품이니까 꼭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XRP는 스테이킹이 되는 코인이 전혀 아닙니다. XRP는 이더리움처럼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POS 방식이 아니고 리플이 설계한 독자 합의 알고리즘, 즉 CP라고 하는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더리움은 누구나 코인을 많이 들고 있으면 그만큼 블록 생성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 구조예요. 여기서 보상은 스테이킹 이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XRP는 이 방식이 아닙니다. 정해진 검증자들끼리 빠르게 의견을 모아서 이 거래가 맞다, 틀리다를 확인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XRP는 스테이킹처럼 맡기고 이자 받는 구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XRP 스테이킹 상품이라는 건 리플이 만든 게 아니라 WXRP나 민간 플랫폼에서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보장도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은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만든 세력인데 BIS랑 연결돼 있는 리플이랑 싸우는 건 내분이 아닌가요? 리플도 결국 로스차일드 쪽에서 만든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건 금융권 역사까지 얽힌 이야기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실제로 1913년 연준 설립에 민간 금융 세력으로 참여한 주체들이죠. 지금도 여전히 미국 금융권의 중심에 있고 JP모건은 JPM 코인 같은 자체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BIS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중앙은행 전용 국제기구예요. 여기서 리플이 CBDC 테스트에 참여한 적이 있고 대표적으로 프랑스, 중동, 일본 중앙은행에서 크로스보더 결제 테스트를 진행할 때 리플의 기술이 비교 대상 중 하나로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BIS가 리플을 만들었다는 말과 로스차일드가 리플을 키웠다는 말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고 공식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리플은 벤처 캐피탈과 실리콘밸리 자본 그리고 일부 기관 투자자 중심의 지분 구조이고 로스차일드 직계나 BIS 자본이 리플 지분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JP모건과 리플이 싸우는 구조로 보이는 건 같은 시장을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JP모건은 자신들끼리 쓰는 폐쇄형 블록체인, 리플은 누구나 연결 가능한 글로벌 결제 인프라, 결론적으로 이건 내분이나 음모가 아니라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신흥 세력 간의 경쟁 구도에 더 가깝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장의 향후 방향성과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클이 코인베이스랑 가까운데 리플이 인수할 수 있을지,
USDC와 RLUSD 둘 다 있을 필요가 있는지, 메타가 리플을 인수한다는 얘기는 뭔지 일단 팩트만 보자면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서클 인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서클은 코인베이스와 공동 운영 체계를 갖고 있고 이사회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인프라도 밀접하게 엮였기 때문이에요. 리플이 서클을 인수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라이센스, 유통 채널, 법적 지위를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지만 정치적, 사업적 장벽이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머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바로 RLUSD 전략적 확장 때문이에요. 리플은 지금 XRP가 아니라 RLUSD를 실사용 결제 수단으로 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글로벌 결제용 달러를 따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서클을 인수하면 미국 시장을 한 방에 장악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USDC와 RLUSD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 브랜드 간 충돌, 즉 카니발리제이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USDC랑 RLUSD가 서로 비슷한 시장을 노리다 보니까 한쪽이 잘 되면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밀려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시장 세분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USDC는 미국 내 기관을 중심으로 RLUSD는 신흥국 결제 중심, 이런 식으로 공존시켜야 해요. 그리고 메타가 리플을 인수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가능성 중심으로 다뤘던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메타의 결제망 확장 움직임과 리플의 글로벌 인프라가 맞물리면서 기술적, 전략적 시너지 관점에서 충분히 거론될 만한 시나리오였죠. 다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실제로 인수나 협업이 진행된다는 근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열리는 XRP 라스베가스 행사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리플이 RLUSD 전략이나 미국 진출 관련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항상 이 행사에서 중요한 발표들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리플 홀더분들은 이번 행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고요. 당연히 저 또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 빠르게 소식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꼭 체크해둬야 할 소식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리플이 5월 28일 SEC의 공식 의견서를 다시 한번 제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의나 입장 표명이 아니라 지금 리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 자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해요.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 이 말은 결국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 같은 코인들 대부분은 그냥 디지털 화폐일 뿐 수익을 약속한 투자 상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누가 돈을 모아서 운영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면 증권처럼 간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전부터 SEC는 기능이 많다, 탈중앙화가 충분하다, 이런 애매한 기준으로 판단해왔는데 리플은 이 기준 자체를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특히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더더욱 증권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2차 시장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업비트 같은 거래소를 말합니다. 1차 시장은 리플사가 직접 투자받고 발행하는 초기 토큰 판매고 2차 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영역이죠. 리플은 여기서 거래되는 XRP는 리플과 아무 계약도 없고 그냥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될 뿐이니 증권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지금처럼 SEC가 기준을 만들어서 휘두르면 안 된다, 기준이 필요하면 의회가 만드는 게 맞다. 지금 SEC는 법률이 아닌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막고 벌금을 때립니다. 예를 들어 충분히 탈중앙화 됐다라는 기준이 이게 어디 법에 있냐는 거예요. 리플은 이걸 대놓고 지적하면서 기준이 필요하면 그건 의회가 정해야지 SEC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시장에 혼란만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 이런 법적 기준 없이는 ETF든 뭐든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ETF를 승인하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 명확해야 하는데 SEC 기준이 지금처럼 모호하면 절대로 ETF 심사도 통과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의견서는 리플이 ETF 출시에 필요한 법적 기반부터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의도죠. 그리고 RLUSD도 이런 환경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의견서 제출은 XRP, RLUSD 둘 다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XRP는 백엔드에서 기본 단위로 유지하고 실제 결제에서는 RLUSD를 중심으로 밀고 나가는 구조, 이게 점점 제도권이 원하는 틀에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 리플과 관련된 얘기들 보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합니다. 진짜 뭔 말이 맞는 건지, 뭐는 루머고 뭐는 실제 흐름인지 그냥 한번 보고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건 좀 가능성 있어 보인다, 이거는 아직 먼 얘기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오늘 영상도 누가 맞고 틀리다 이런 결론보다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건지 이 흐름 자체를 같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아, 나도 이런 부분 궁금했었는데 이건 내가 놓쳤던 부분이네,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걸 같이 짚어보는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도록 할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이번 영상처럼 제가 읽어보고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는 주제를 골라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또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